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글로벌 사우스하고 글로벌 노스의 대별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유독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노스하고 사우스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징적인 경계선인 것 같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트럼프 주장 직계 반영 공화당 강령 미국 대선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강령위원회는 8일 새 당 강령을 채택했다. 이민의 침략 저지, 전기자동차 추진책을 취소한다 등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복귀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직계 반영된 내용이다. 당 강령의 명칭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15일부터 시작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투표에 의해 정식 승인이 된다. 강령은 대선 쟁점 중 하나인 인공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 임신 후기 낙태에 반대하는 동시에 출산 전 케어, 피임기구 접근, 불임 치료를 추진하는 어머니나 정책을 지지한다는 등의 지적만 할 뿐 과거 강령처럼 공약은 이번에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추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2차전지 현재 배터리 업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ESS 전기 저장 장치 및 전기차 완성차 업계는 하이브리드로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할 듯 하지만은 이미 여러 뉴스는 한국 업계는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SK온은 SK 구조조정상 현재 과잉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구조조정을 하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한 ESG를 요구한 글로벌 금융 세력에 대한 대항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은 현재 공화당 세력은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는 ESG 글로벌 금융 세력, 영미 금융 자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미 글로벌 금융 자본 세력 대 산업 자본 세력의 힘겨루기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이럴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는 상상 소설을 써보는데요. EV 취소는 일단 중국 죽이기를 끝낸 다음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우리가 가져야지 중국한테 헤게모니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속내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전기차도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가지만은 그 시기와 그 다음에 누가 주도하느냐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윤 씨 하와이 도착해 안보 위주 미국 여행 시작이라고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요일 하와이에 도착해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거는 AI 번역 윤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자 워싱턴 DC 방문에 앞서 이틀간 호놀룰루에 머무를 예정. 화요일 오늘이죠. 윤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미국 주도의 합동해상훈련인 림 오브 더 퍼시픽 연습 림팩이 진행 중이다. 한국과 다른 28개국이 참여하는 이 훈련은 6월 26일에 시작되었고 8월 29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윤의 방문은 2018년 사령부가 태평양 사령부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확대 이름이 바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저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무원하게 만들어라. 그것은 중국의 자업자득일 것임. 여기에 인도 모디 총리는 나토 회의 전에 러시아 방문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또 보낸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이 그래서 향후 중국을 포위한 데는 목적에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은 그때는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뭔가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축하환을 바꾸고 목에 걸고서 나오는 장면인데 윤 대통령의 얼굴과 그 김 여사의 얼굴이 뭐 굳은 결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 찍혔네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와 아시아 파트너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더욱 가까워지고 디디탕 이름이 좀 특별하네요.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나토는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과 같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이 유럽 분쟁의 반대쪽을 지지함에 따라 군사 동맹의 일부는 아니지만 인도태평양 4개 협력국의 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토 회의에 뉴질랜드와 일본, 한국의 정상들은 화요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고 호주는 이번에 부총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안보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유대가 현재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의 불가피한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간주한다. 간주가 아니고 이미 2차 신냉전이 되고 있어. 뭐 뻔한 걸 가지고 왜 이러시나.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나토가 국경을 깨고 권한을 확대하며 방어권을 넘어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 나토가 동진한다는 얘기죠. 동아시아까지. 미국은 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항하기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작기계와 마이크로 전자 등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까발리고 있죠. 그러니까 무기가 간다고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작기계를 수출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에 워싱턴에 전달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그 국가안보보좌관인 김태효 씨가 얘기했답니다. 나토가 2019년까지는 중국이 동맹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2년 후 2021년도부터 체계적인 도전으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때부터 군사비 더 올려놔라. 또 중국하고 좀 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라 했을 때 유럽, EU는 또 EU가 나토이기도 하죠.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트럼프에 대해서 껄쩍지근하게 생각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나토도 지금 이게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왜 중국을 견제하느냐? 근원적인 문제에 그게 중국이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진짜 의도는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그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아시아판 나토로서 큰 원을 통합하는 것이다라고 중국의 찐젠펑 중장이 어디서 얘기했냐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리라 회의에서 미국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샹그리라 회의라는 것이 이 국방장관들끼리의 모임인데 일단은 뭐 이 현재 직접 전쟁을 안 하니까 뭐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회의였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그 한미일 그 국방장관들도 모여가지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것도 합의를 했었던 뉴스가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첫 미국인 국회의원 이민정책의 핵심 역할에 주목하다. 정민경, 김아린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뇨한 씨에 대한 얘기인데 뭐 전라 지역의 환대 문화는 미국 남부의 환대와 매우 유사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끌면서 왜 이뇨한 씨가 그 3대 증조 때부터니까 하락 4대네요, 4대. 맨 처음 1895년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미국인 선교사 유진 벨. 그래서 이 집안이 유진 벨이라는 재단을 또 운영하고 있죠. 어쨌든 그 선교사로서 계속 왔긴 했지만은 미국 해군 장교로서 또 한국전에 참전했었고 한국의 그 미국 선교사로 정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59년에 전라남도에서 태어났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뇨한 씨는 뭐 미국인이라기보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도 물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국적도 동시에 취득이 되겠죠. 한국에서 그러나 이제 이중 국적은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일 거고 한국에서 커서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그 까다롭다는 의사를 합격한 사람이고 순천 그 무슨 병원에서 꼭 37년 동안 일을 했다니까 꽤 오랜 기간 일을 한 거죠. 뭐 저만큼이나 이제 이 직업에 종사를 했네요. 저보다 꽤 오래 종사했네. 그래서 그 사상 최초의 이민국 기획청장이라는 계획 계속되는 확장 이력서에 자기가 그 추가할 또 다른 중요 역할을 기대한다. 아니 그 이민청장에 뭐 내정이 돼 있나? 아직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거 아닌데 이민청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그들이 우리 문화에 통합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통일과 동시에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동적이지만은 75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은 진짜 난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청을 통해 가지고 다문화 북한 문화하고 남한 문화하고 이제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슬슬 가져야 되니까 이런 인식은 좀 새롭게 좀 인식이 되네요. 그리고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불법 체류하니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중국 조선족 빼고요. 또 중국인 빼고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달자고요.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선출되는 것이 그의 더 단기적인 목표다. 그리고 자기는 보수 여당의 차기 지도자를 돕는 것이 자기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쨌든 어찌 보면은 미국의 의도를 대변하는 사람 같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는 대립적이지 않고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 총선 전에 그 의료계하고 격렬한 항의를 하게 되는 그 악수를 왜 총선 전에 지금 윤 정부가 했는지 저도 그게 의아한데, 이뇨한 씨는 지금 그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근무 조건이 예를 들어서 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들어가는 의사가 줄어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하나인 한국 공중보건 시스템의 기반이다라고 좀 의사들을 조금 자기도 의사 출신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3년 동안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의 고생했던 것은 전쟁으로 비유한다면은 최전선에서 가장 혹독한 전투를 벌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친 영웅들을 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을 현재 대하는 방법에 좀 따끔한 그 일침인 것 같습니다. 유진벨 센터니얼 재단이 수십 년간 북한의 의료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가족이 북한에 매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한 400억 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했고, 한 700만 건의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거죠. 이런 거를 북한에 지원을 했다 이게요. 그 37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29번이나 다녀왔다.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국적으로서라기보다도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미국인 이 유진벨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은 좀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햇볕 정책과 같은 포용 정책을 믿는다. 다만 제외 조건은 무기 프로그램을 키울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빼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추종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속된 말로 동등하게 서 있습니다. 미국과 맞다이를 좀 해야 되겠는 거 아니냐. 뭐 좀 한국을 좀 띄워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국인과 미군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한국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최대한대로 자기는 활용을 해서 한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는 움직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어떤 역할이. 미래에셋증권, 엠노 미성과로 내년 해외 매출 본격화. 서경원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공급망 관리를 SRM이라고 했는데 그 R이 리소스인지 그게 원어를 이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소프트웨어 기업 엠노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경제 뉴스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뉴스가 서경원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7월 5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의 레포트에 보면은
엠노는 직접 구매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매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구매라는 게 공급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리소싱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난해부터 삼성 SDS 온라인 솔루션즈 이렇게 그 소문자로 써 있네요. 온라인 솔루션스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SaaS라고 읽어야 되나요? SaaS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올 5월경부터 삼성 SDS 미주 법인을 통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삼성 SDS라는 큰 회사의 이름을 걸고 삼성 SDS의 그 전략적 협력 업체로서 뛰는 모양새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엠노는 공급망 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공급망 관리 이렇게 되는데 2000년에 설립 이후 삼성, 현대차, LG, SK, 하나, 현대중공업, 롯데, CJ 등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사 고객사로 확보하여 각 산업별 폭넓은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부럽네요. 2000년에 설립을 했는데 설립을 이유로 그 대기업을 그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실력이 있다는 게, 엠노가 아마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급망 관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제약이론 경영을 뭐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제약이론 경영에서는 SC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쓰는 공급망 관리라는 용어는 SCM입니다. SRM이 아니에요. Supply Chain이니까 공급 사슬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퍼처스, 구매에 특화된 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자, 구매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공급 사슬들이 있는데 최종 소비자까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낌을 받을 때. 근데 제가 그 학습한 바로는 미국 내 소프트 업체들이 있는데 SCM 프로그램을 좀 미국 기업 내에 또 팔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미국 내에서 팔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거기 공급망 관리 그 프로그램에는 퍼처스 내용도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속에서 구매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지 뭐 소프트웨어 내용을 그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래도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 좀 봐야 되겠네요. 외벌이 300만 원, 아빠 빼고 해외여행, 한국 개근거지 문화의 외신 충격. 개근거지,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저로서는. 박상혁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는데 홍콩 사우나 차이나 모닝 포스트. 차관 홍콩에 있으면 이제 중국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외국계 잡은 건가요? 나 잘은 모르겠지만 개근거지는 누구인가? 일하고 공부하느라 즐기지 못하는 한국 청년들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을 의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SCMP는 개근은 전통적으로 자기 절제와 의무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한국에서 이는 돈과 시간이 없어 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A씨의 사례를 뭐 인터뷰했다는데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개근거지라는 놀림을 받아 울었다라며, 이건 뭐 중학생인지 그 정도 가지고 울 정도면은 참
아버지가 참 자식 잘못 낳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학기 중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해외여행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자기는 생각을 못했다. 대부분 무리해서도 다 해외여행은 간다는 얘기예요. 아마 무리해서 가는데도 많을 겁니다. 여유 있어서 간다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다른 친구들은 괌, 하와이 등 외국으로 간다. 한국 가기 싫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하기도 쪽팔린다. A씨는 외벌이 실수령 300만에서 350만 원에 집값 갚고 그러니까 집값을 갚았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아파트는 있는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입장이니까 월급에서 그거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꽤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생활비에 보험 약간의 저축하고 남는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결국 A씨는 한국에 남아 일했고 아내와 아들만 해외여행을 보냈다. SCMP는 개근거지 문화는 한국의 물질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주도되는 사회적 압박과 연관돼 있다며 한국 사회에선 해외여행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여겨진다라고 보도했다. 중국도 그럴 것 같은데 또 아동이 성장하는 기간에 개근거지 같은 말을 들으면 평생 그 낙인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저도 그 부유층 아버지를 못 둬가지고 평생 그 사업에 기질은 없는 부친을 두셔가지고 사업은 하는 적정 망하신 부친의 아들인데 제가 좀 적어놓은 거를 또 읽어보면은 한국도 경제 발전 시기에 부자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에 못 살아도 크게 보통인 줄 알았다. 개근 거지가 소수라면 역으로 그 중산층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현재 한국이. 그래서 풀어서 얘기한다면 중국의 시엉화가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공동부유라는 이름을 내놓지만은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을 좀 죽이고 그 공동 빈곤을 만들면은 불만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SCMP한테 제가 얘기한다면은 그 공동 빈곤 다수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중국이. 그렇게 요즘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의 정책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초고품질 그다음에 그 아주 첨단 기술, 우주 기술 이런 거는 별개로 얘기하고 전체적인 인민을 위한 경제 수준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란 게 물질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진짜 이 빈곤하고 못 산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된다면은 오히려 부자 몇 대 못 간다고 오히려 그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살게 되는 정신력을 또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SCMP도 이게 너무 물질적인 거로 접근을 한 뉴스를 얘기한 것을 우리나라 기자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팩트 전달하는 식으로 하지만은 이제 기자라는 게 의견, 오피니언 이런 의견도 좀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는 아날리시스, 분석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지 팩트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사냐.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그 독자들이 뭔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견해도 들어가는 기사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기사 내용에는 이미 그 SCMP의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옮긴다고 한다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이 박상혁 기자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좀 생각을 해보고 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자 때문에 개근거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 아니, 좀 못 살아도 거지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나? 새끼들이. 우리나라 그 버릇없는 그 10대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도 그 중국도 그렇지만은, 하나만 나와서 잘 키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귀족같이들 다 키워가지고 버릇이란 것은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이 저간 그러니까 문제아 있는데 문제 부모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그 국기에다가 테슬라를 또 했는데 일론 머스크 한국인 똑똑해 칭찬 무슨 일? 신중원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 투자자들 향해 스마트 피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한국을 칭찬해 주는 얘기겠지.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겠지. 좋게 생각합시다. 테슬라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테슬라 주주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이 테슬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잠깐 우주 개발까지 해가지고 뭐 테슬라가 뭐 엔디비아 뭐 이런 데하고 어떨지 모르지만은 뭐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명한 그 서학 개미들도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외국인 매수 최근 3개월 연속 1,400건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인 순 김창성 기자가 머니에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총 1,404건 가운데 서울 204건, 인천 240건, 경기 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여기서 저는 느끼는 것은 서울 인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경기권이면 어디겠어요? 경기도 동부는 아닐 겁니다. 경기도 북부는 아닐 거예요. 그럼 남는 데는 경기도 남부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도하고 경기 남도하고 나눈다고 또 그랬는데 경기 남도 얘기일 겁니다. 거기가 그 정부도 그렇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공표를 했죠. 거기가 충남하고 바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 투자도 그 투기성으로 경기도 남부 쪽에들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2023년 말 외국인 주택 인수가 9만 1,453채였는데 2023년도 상반기보다 4.8% 증가했고 소유 인수 5.2%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가 189만 5천 채인데 외국인 비율이 4.8%나 되네요. 5%면은 작은 거 아니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66,797채, 지방이 24,656채인데 수도권에 경기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 전부 다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경기에 50% 이상이 몰려있듯이 경기도 경기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들도 수도권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소유권 이전 수는 중국인들이 918명으로 제일 많네요.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요? 한국에 와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혹시 차명 계좌 아닌지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의 그 중국하고 뭔가 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인이 실제 물주고 이름만 빌려줘서 그러면은 그 배신 때리면 어떡할 거냐? 아, 배신은 죽음이다 하는 그런 거를 그 정도 수준에 되는 한국 사람한테 아파트를 사게 만들겠죠. 중국인 어떤 돈 있는 자들이. 그럼 돈 있는 자들 중에서는 그냥 그냥 일반 경제인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음, 뭐, 해외 경찰서까지 그 운영하는 애들인데, 중국이. 저간, 일본인은 여기 안 보이네요, 근데. 일본인은 여기, 이거 더하면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본도 뭐 여기 조금 일부는 없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중국인이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못 사잖아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공산국가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더욱 토지는 더더욱 그렇고 뭔가 국가 간에 그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중국인이 사게 해서는 저는 안 돼.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 번 이미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법을 빨리 뭘 정비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어떤 이런 의견을 얘기했대는데 하도 친중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중국 애들이 그 여러 가지로 로비들을 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1번 8개 기업 2029년까지 반도체에 43조 투자. 오수연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만에 뒤진 일본 제도약 추진. 일정비도 33조 투입. 이 니케이 니혼 게이자 신문을 줄여서 니케이라고 발음하는 모양이네요. 이 니케이 신문이 여러 회사들의 그 설비 투자 계획을 살펴본 결과 자기네들이 이렇게 뽑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 통계조사에 또 따르면은 자관 그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3% 상승했고 또 자동차 중 수송용 기계 15%, 화학 쪽이 14%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일본 내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니케이는 반도체 거액 투자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준 건데 홋카이도에는 라피다스 2조엔 중부 지역의 투자가 제일 많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이 큐슈 지방 여기 가운데는 TSMC가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구마모토 쪽에. 근데 소니그룹이 여기에도 약 1조 한 4천억 엔. 도시바가 또 여기 큐슈 동부 쪽에 또 한 4천억 엔. 그 다음에 키옥시아, 그 다음에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이런 데가 이제 일본 혼슈, 도시바하고 롬은 중부지방하고 여기하고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자원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 나토는 새로운 방어 계획에 따라 35 내지 50개 여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합니다. 사빈 실버드 로이터에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뭐 여러 개 그 나토 그 관리자의 어떻게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여단이 3천에서 한 7천 명 병력이 되는데 그 인원만이 아니고 동맹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과 무기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은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장거리 무기,
물류 및 대규모 육상 기동 대형 이런 것들이 우선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35개에서 50여 개의 여단이 필요한데 인원을 어디서 충원할지가 아주 현재로서는 불무한 게 그게 문제다.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은 독일이 주요 물류 중심지이자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갈등의 거점 지역으로 예상이 된다. 저건 유럽이 소련 이후 러시아가 더 이상 실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국방 예산을 너무 줄여왔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국방 예산 늘려라, 아니면 방위비를 미국한테 더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재무장, 미국한테 내느니 그냥 재무장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또 거꾸로 미국산 무기를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만 팔아먹으면 우리 동맹 아니지. 그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은 한국도 무기 파셔야죠. 네, 우린 좀 비싼 거 팔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병기 이런 거 비싼 거 팔고 우리는 그 육상 거 좀 팔고.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 만들기, 당신들 납기 오래 걸리잖아. 브롬슨가 그 탱크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거 싸고 좋아. 그러니까 나토가 우리나라 거 좀 육상 탱크 좀 많이 사라고.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아예 그냥 밀어줘야지. 이게 35에서 50여 개 여단을 만든다는데 그러면은 인원수만 충전한다고 되나요? 무기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